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포차광입니다. 요즘은 마 3 이상으로 비행하는 전투기가 그다지 많지 않죠. 미국제 F 정도가 있는데요. 요즘은 전투기의 속도가 무지막지하게 빠른 대신에 좀 더 다목적성을 가지고 더 고급 항전 장비를 갖추는 식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투기가 폭격기를 요격하거나 고공을 빠른 속도로 침투를 해야 됐던 1960년대까지는 이 전투기의 속도가 또 굉장히 중요했었던 시절이었는데요. 근데 마하 3이라는 속도는 전투기가 굉장히 도달하기가 어려운 속도입니다. 대수력 엔진도 필요하고 마하 3급에 걸맞는 공기역학적인 기체 설계도 굉장히 필요한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기차량 엔진이 마하 3에 해당하는 마찰열을 견뎌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소재공학이 굉장히 발달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소련 같은 경우에는 니켈 합금강으로 만든, 한마디로 강철을 이용해서 만드는 무식한 방식으로 해결했고요. 미국은 티타늄을 들이부어서 해결했습니다. 다만 두 방법 모두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재련하고 가공하는 데 시간과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미그25 같은 경우에는 마하 3의 속도를 내려면 엔진을 그냥 일반 소모품처럼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이 마하 3급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을 시도한 것조차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마하 3급의 전투기를 개발 내지 개조라고 해야겠네요. 그런 식으로 보유를 하려고 했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까지 했었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경제력도 그다지 잘 사는 나라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마하 3급의 전투기를 개발하게 된 걸까요? 1950년대 이스라엘은 두 차례의 중동 전쟁을 겪으면서 적진을 빠른 속도로 정찰을 할 수가 있는 전술정찰기의 필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전술정찰기는 보통 전투기를 개조해서 일선에서 사용하는 전술기인데, 주로 적진을 감시하면서 병력이나 장비가 추가된 게 있는지, 본격적인 침공 징후를 보인다든지 그런 것들을 감시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고성능의 전술정찰기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당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 몇십 대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빌빌대던 시절이었는데 과연 그만한 돈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을 도와달라고 돈을 모아서 원기옥 모아다가 미국으로 갔지만, 미국은 돈이 설사 있다고 해도 이스라엘한테 그만한 성능의 최고급 전술정찰기를 제공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당시로서 미국은 확실하게 이스라엘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나라였고요. 괜히 중동 정세에 이상한 제스처 취해봤자 득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도 미국 내 유대인 커뮤니티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따라서 여기저기 인맥을 총동원해가지고 로비를 해본 결과 간신히 1962년에 미 해군으로부터 RF-4B 전술정찰기를 몇 대 정도 비밀리에 임대해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마하 2급 전투기였던 F4 팬텀기를 개량한 이 RF-4B 전술정찰기는 비록 극소수지만 성능이 굉장히 좋았으니까 이스라엘이 오체 대만족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었죠. 1967년에는 개량형인 RF-4C형도 비밀리에 임대를 해와가지고 이스라엘군이 굴릴 수가 있었습니다. 야간 촬영용 플래시도 장비가 되어 있고요. 레이더도 지상 매핑이 가능해가지고 원활한 침투 비행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측방 감시 레이더도 달려 있어가지고 목표물에 대한 레이더 영상 정보까지 확보하는 게 가능했죠. 당시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의 침공 위협에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안보 위기를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제 발전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될 판국이라 가지고 이참에 고사당하기 전에 아예 선빵을 갈겨가지고 아랍 국가들을 제압해버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RF-4C형이 맹활약을 했죠. RF-4C형 덕분에 시리아군과 이집트군의 동향을 아주 면밀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두 나라가 맨날 이스라엘 때려 죽이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것과 달리 실체는 빈 깡통이라는 걸 잘 알게 되었죠. 덕분에 1967년 이스라엘의 선빵으로 시작된 3차 중동전쟁은 불과 6일 만에 이스라엘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영토의 3배에 해당하는 지역을 평정함으로써 손쉽게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감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고무된 이스라엘은 RF-4C형 정찰기를 공식적으로 도입해오면서 절찬리에 이용하게 되었죠. 이어서 1971년 2월에는 개량형인 RF-4E형 역시 도입을 해올 수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량점은 엔진에 배기가스가 좀 덜 나오게끔 개량이 된 그런 엔진이 장착되었다는 거죠. 당시 J79 엔진이 시커먼 배기가스를 갖다가 엄청나게 내뿜는 걸로 유명해가지고 육안으로 멀리서도 탐지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도입된 RF-4E들을 곧바로 성능 테스트도 한번 해볼 겸 실제 작전에 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리아군의 방공망 배치를 정찰해오는 아주 대담한 임무였죠. 방공망은 애시당초에 전투기를 잡겠다고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다가 전투기를 투입해서 정찰을 해오겠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RF-4 E형 정찰기는 시리아 영공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시리아군의 방공망 배치를 쭉 찍어오는 동안 아무런 반격도 당하지 않는 기적같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RF-4 E형을 가지고 시리아 영공을 계속 들쑤셔댔습니다. 근데 무슨 SR-71도 아니고 이런 전술정찰기 가지고 남의 나라 영공을 막 들쑤셔봤자 뭐 좋은 꼴을 보겠습니까? 당연히 결과가 좋지를 못했어요. 몇 달 지나지 않아가지고 RF-4 E형 한 대가 시리아군의 대공 미사일에 피격당해서 간신히 기지에 불시착하는 사태가 터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시무룩하고는 그냥 국경 근처에서 고고도에서 정찰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고고도로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카메라 성능이 발목을 잡네. 줌이 그만큼 안 당겨지고 화질이 안 좋았어요. 참고로 당시 1970년대였다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소문으로만 무성한 SR-71을 달라고 미국한테 한번 얘기는 해봤습니다만 썩 꺼져! 이 재수없는 것들 소금이나 쳐먹어라. 이스라엘은 포기하지 않고 미국에 그러면 SR-71에 달려있는 하야스-1 초장거리 카메라라도 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을 문전박대했죠. 당시 하야스-1의 성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40km 거리에서도 해상도 25cm급을 자랑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의도 상공에서 인천공항에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를 갖다가 식별할 정도로 당시로서는 진짜 엄청난 성능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기적인 물건을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주겠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눈물을 머금고 제너럴 다이나믹스사에 가가지고 저 하이아스-1 비슷한 성능의 물건을 만들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G139 정찰포드였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무게도 더럽게 무겁고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무거웠었냐면은 이거 달고 추격하면 팬텀기가 최고 속도는 마하 1.4로 칼을 맞았고요. 최대 고도는 15km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마저도 이거 달고 고고도로 올라가면 막 전투기가 빌빌대고 난리도 아니어가지고 제대로 된 정찰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치부심해가지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카메라 장비가 무겁다고? 그렇다면 기체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면 되지. 그리하여 F4 팬텀기의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마개조가 진행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이렇게 황당한 짓거리를 한다는 소문이 미 공군의 귀에도 들어가가지고 미 공군도 솔깃한 거예요. 왜? 베트남에서 미군이 엄청나게 많은 수의 항공기를 손실했잖아요. 이렇게 큰 돈 안 들이고 팬텀기의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준다? 당연히 이 프로젝트에 손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 공군도 예산에 대거 투자를 해가지고 숟가락을 얹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974년 대대적으로 마개조가 된 팬텀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F4X형입니다. 기존 팬텀기에 비해서 달라진 게 있다고 하면은 공기 흡입구 위에 볼록하게 뭔가 탱크 하나가 더 붙었어요. 이거 뭐 탈부착형 연료 탱크냐고요? 아닙니다. 물 탱크예요. 300갤런짜리 물을 장착하고 다닐 수가 있는데요. 대체 왜 물탱크를 전투기에 장착했냐고요? 기존의 제트 엔진의 압축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 수준 이상 출력을 낼 수가 없는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과열 문제 때문입니다. 과도하게 공기의 유량이 많아지고 또 공기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마찰열과 압축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 녹아버려요. 대표적인 예시가 미그-25의 R-15 엔진이죠. 미그-25가 마하 3에 도달하는 조건이 이 엔진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공기와 엔진의 압축기를 물로 강제로 냉각시키면 얼리미티드 파워! 덕분에 출력은 무려 150%가 상승해가지고 엔진 한 기당 43,000파운드라는 말도 안 되는 추력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현재 전투기용 제트 엔진으로 가장 강력한 엔진이 F-35 전투기가 쓰고 있는 F-135 엔진입니다. 이게 43,000파운드예요. 이거랑 출력이 똑같다는 거죠. 심지어 J79 엔진 같은 경우에는 F-135 엔진에 비해서 체급이 작습니다. 그리고 팬텀기는 이 엔진을 2개나 장착하죠. 그렇다면 속도는 얼마나 나올까요? 마하 3.2. 심지어 평시에도 마하 2.4라는 엄청난 속도로 슈퍼크루징, 즉 초음속 순항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참고로 이게 그 돼지 같은 G139 포드를 달고 비행을 했을 때 이 정도고요. 일반적인 무장을 장착했을 경우에는 최고 속도는 마하 3.5, 최대 순항 속도는 마하 2.7을 가볍게 찍는 수준이었어요. 순식간에 팬텀기가 SR-71로 탈바꿈해버린 것입니다. 곧바로 미국의 제어포스 아세이들과 서로의 포신을 얼싸안으며 기뻐했으니 이 어찌 기합이 아닐 소리야. 그러나 정작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일단 F4 팬텀기라는 물건은 마하 2급 비행에 최적화가 돼가지고 설계가 된 물건입니다. 재질 자체도 마하 2급 비행을 견뎌낼 수 있게끔 제작이 되었고요. 따라서 마하 3급의 비행을 했다가는 수명이 떡락하는 건 당연한 거고, 열팽창 때문에 외피 부분들이 서로 막 늘어나다가 부대껴가지고 기체가 막 공중분해 당할 수도 있어요.
괜히 SR-71이 티타늄을 쏟아붓고 부품 간의 유격을 갖다가 크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공군 쪽 요원들이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난데없는 사태에 이스라엘은 미 공군 측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우린 지금 자금 다 뺄 테니까 둘 중 하나 선택해. F4X 계속 개발할 거야? 아니면은 그냥 하이아스원 줄 테니까 그냥 그거나 조용히 쓸래? 대체 미국은 왜 그랬던 것일까? 바로 F-15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자, 미공군에서 팬텀기의 후속 전투기로 F-15 개발했죠. F-15는 엄청난 성능의 제공호세 전투기잖아요. 그래서 미공군이 의회에 가가지고 우리 F-15라는 개쩌는 성능의 전투기 만들었으니까 예산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굽신굽신 해가지고 예산 타왔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팬텀기를 조금만 개조하면 갑자기 마 3.5로 날 수 있는 SR-71이 돼버린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구형기종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히잖아. F-15 예산 삭감! 이건 어느 나라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미래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어쩔 수 없이 다 이래요.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도 왜 그동안 구형기종을 신형기종에 걸맞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데 왜 그렇게 인색했을까? 왜 FA-50의 레이더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운영이 가능한 레이더임에도 불구하고 왜 FA-50에는 굳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갖다가 인티하지 않았을까? 왜 공군에서는 FA-50의 단자형 개발을 그렇게 반대했던 것일까? 이런 것들과 일맥상통합니다. 아니 싸구려인 FA-50이랑 KF-21이랑 겉보기에 하는 일이 비슷해 보이면은 의회에서 KF-21 많이 만들려고 돈 주겠냐고. 그래서 미국이 F4X 사업에서 황급히 발을 뺀 겁니다. 게다가 F4X 같은 경우에는 속도만 빠를 뿐이지 그 외 모든 면에서 F-15한테 밀리는 기종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은 눈물을 머금고 프로젝트를 계속하려고 해봤는데요.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엄청 막 잘 사는 나라까지는 아니에요. 반면 주변에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 쓸 때는 또 많은 나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F4X 시제기로 만들어졌던 세대의 팬텀기는 모두 물분사 장치가 제거가 되었고 대신에 기수부에 하이아스원 정찰 장비를 달게 되었죠. 그리고 아쉬운 대로 1976년에 일선에 RF-4ES라는 이름으로 취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대의 정찰기도 그래도 나름 잘 써먹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이들 정찰기에 ECM 포드랑 ESM 포드를 갖다가 인티를 시켜줘가지고 전자전 정찰기로 써먹기도 했었고요. 뭐 그렇긴 한데 뭐 아무튼 여러모로 마하 3.5의 낭만은 없어져가지고 참으로 아쉽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이때 기억 때문에 좀 빠른 전투기에 대한 그런 로망이 어느 정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F4X 개량이 취소된 지 15년 뒤에 잔전 팬텀기들을 개량하는 쿠르나스 2000 사업 때 이 전투기의 엔진도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바락바락 우겨가지고 결국 엔진도 개량 사업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었죠. 바로 F-15와 F-16에 장착되는 F-100 엔진을 팬텀기에 맞게끔 개량한 PW1120 엔진을 갖다가 장착한 것인데요. F-15보다 훨씬 더 가벼운 팬텀기에 F-15의 엔진이 똑같이 쌍발로 달렸으니까 아주 붕붕 날아다녔죠. 수평 비행 속도도 마하 2.5 플러스급으로 늘어났고 심지어 슈퍼크루징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하 3급이 아니잖아. 아, 내 로망 어디 갔어? 이렇게 이스라엘이 팬텀기를 마개조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전투기계에도 한 차례 국산화 바람이 휘몰아쳤는데요. 과연 이스라엘은 어떤 전투기를 개발했을까요? 다음 편에 기대해 주시죠.